성추문과 막말,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물임에도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였습니다. 이 모든 예측을 뒤엎은 예상 밖의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숨겨뒀던 미국인들의 진짜 민심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현실화된 트럼프 시대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결과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이렇게 막말과 기행으로 점철된 트럼프를 미국인이 선택을 했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민심은 뭘까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심은 이게 우리나라인데 과연 누가 주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대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건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라티노 계토, 그 흑인, 아시아 유권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미국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이번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만이 잘 얘기했는데 홈레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가 과연 집주인인가, 집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세계화 시대에 이런 불안과 그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단아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것을 잘 만져준 것이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지만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8년 동안 흑인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유권자들이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실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는 마음이 많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이번 대선에 좀 승패를 가른 게 트럼프가 누누이 말했던 백인의 숨은 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숨은 표죠.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소위 그 러스트 벨트, 공업지대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저학력, 저소득 백인 남자층이 지지했다지만 거기에 더 숨은 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인 유권자들입니다. 여성 유권자들입니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36% 정도를 차지하는데 트럼프가 사실 성추행 스캔들이라든지 여성 비하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인 여성 유권자의 55%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농업지구의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방 유권자들인데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경합주들은 사실 민주당의 표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2012년 대선에 비교한다면 약 7%에서 11% 정도 거기 농업지구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소도시에 사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대단한 약진인 것이죠. 2008년에 이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어느 정도 인종차별의 벽은 허물었다 본다면 이번에는 그 유리천장, 인종차별보다 이 유리천장의 벽이 좀 높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사실 내세운 것은 이제 라티노 흑인 표심을 잡는 것이고 유권자 표심을 잡고 또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좀 유권자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득표한 것에 비교한다면 약 500만 표에서 700만 표가 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전략, 라티노, 흑인계, 그다음에 밀레니언, 젊은 유권자층, 그다음에 여성 유권자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 오히려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그다음에 공업지구, 농업지구, 그다음에 소도시에 있는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역반응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네, 트럼프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해서 당선이 됐지만 전국 득표율은 클린턴이 앞섰거든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나온 만큼 미국의 선거제도가 좀 개혁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선거제도 변화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통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미합중국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큰 주와 작은 주들 간의 이런 화합에 있습니다. 큰 주가 작은 주를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 사이즈에 관계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각 주가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출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이라든지 화합을 중시하는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비록 전국 그 일반 득표율하고 선거인단 득표율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런 연방정부 체제를 유지한다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선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뀌지는 않겠군요. 예, 예.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뭐 수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선이 됐죠. 트럼프 어떤 인물인가요? 트럼프는 뭐 자수성가 자신이 주장하기로는 이제 자수성가한 그 억만장자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추진하고 카지노 사업에서 성공했고 또 많은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뭐 항공사도 운영했다가 파산했는데 그럼에도 다시 재기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업가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불안과 불만을 잘 반영해 줄 것이다. 그냥 단순히 기득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정치인은 아니다. 워싱턴의 정치인과는 다른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특히 The Apprentice라는 이제 그 리얼리티 쇼 그 프로그램이 2003년에 크게 히트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백악관과 내각이 좀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좀 트럼프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뭐 저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계속 예상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그러면 트럼프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중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성추문 스캔들이 났을 때는 사실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버렸습니다. 그때 트럼프 곁을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중용을 하겠죠. 그래서 뉴저지 주지사를 지낸 크리스티라든지 그다음에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뉴트 깅그리치 이전 하원 의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번에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족들한테는 아무래도 내각을 직접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마이클 플린이라든지 키스 켈로 같은 정보 전문가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그 러시아와 중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아시아 중시 전략은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트럼프의 가족이 요직을 차지할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뭐 이반카가 대통령 특보로 물망에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사실 그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자기 그때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제 건강보험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자리를 맡겼는데 사실 그다지 성공한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자기 가족을 그렇게 정부의 중요 직책에 중용을 한다면 그것이 서민을 대표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정식 요직을 맡기기보다는 계속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트럼프 공약 중에 보면요, 약간 좀 극단적인 공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멕시코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예. 이런 극단적인 공약도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캠페인 때는 이제 승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서는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 행동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트럼프 후보도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선의 승리가 공화당 지도부나 어떤 큰 기업의 신세를 지지 않고 정말 자기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 눈치도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신이 뱉었던 말, 그런 막말이라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공약에 대해서 사실 뭐 그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꼭 수행해야 된다 이런 부담에서는 상당히 뭐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를 당선시킨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어떻게 보면 미국 민심을 좀 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을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을 좀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그 식자층에서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미국이 뭐 17세기, 18세기의 그런 국가도 아니고 이제 무역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또 미국의 국가 안전은 이제 세계 정세와 지역 안정에 있다. 그래서 뭐 북핵 문제라든지 IS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그런 국가 안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다. 사안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죄송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9월 달에 당신의 외교안보 정책의 요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강한 미국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재정 그 절감 차원에서 전체 국가 예산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국방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강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 시퀘스터를 멈추게 요구할 것이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유지할 것인가? 강한 군대를 유지하되 이제 정부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어디서 돈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 나토 동맹국들에게서 방위비 분담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사실 이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는데 세계 경찰의 역할, 그동안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자처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역할이 좀 포기가 될 텐데 어떻게 세계 좀 질서가 좀 급변하는 상황이 올까요? 예, 저도 사실 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단지 이제 미국 대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정세, 급변하는 세계 질서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201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브렉시트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많이 예상했는데 일어났고 또 그 계속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고 중동 사태, 난민 사태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라는 국제사회 이단화는 계속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번에 완전한 이단화 정치인인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과연 나의 안전한 미래를 왜 정부가 보장해 주질 못하는가. 민주주의 이게 효용이 없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치에서도 이런 불안한 민심, 대중의 분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미국의 공익을 앞세워서 한미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늘 공언해 왔잖아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의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그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지식이 있지 않은 게 이제 대선 캠페인 동안 드러났고 하지만 또 말하자면은 일본, 나토 동맹국, 한국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좀 더 자체 부담을 늘려야 된다. 왜 미국이 국제 경찰 역할을 자처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예. 수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트럼프는 사실 사업가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나는 협상의 달인이다. 제가 그 책도 읽어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MBA 과정에서 보면은 최고의 협상은 윈윈이다. 예. 저쪽도 좋고 나도 좋은 쪽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좋다 배웠는데 난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협상은 내가 100% 이상 다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말도 안 되게 들릴지 몰라도 제일 높은 가격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 이런 고자세에서 예. 동맹국을 상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적성 국가나 위협 국가랑 상대할 때도 뭐 어떤 구체적인 뭐 전략적 계산의
토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선제압 차원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협상 전략을 추구할 것이 아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말씀만 들어서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굉장히 같네요. 고단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트럼프, 미국의 선택 트럼프와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